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첫 결혼을 실패한 사람이라 그런지 왜 이혼했어? 하는 그 물음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좀 촌스럽다고 생각했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을 그만뒀을 때는 당연히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는지 답답하기도 했고요. 저의 경우는 무능한데 욕심이 많은 남편 때문에 이혼을 했던 겁니다. 심지어 이혼을 하고도 오랜 시간 남편이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일을 갈았죠. 이혼 전 제 명의로 몰래 돈을 끌어쓰기까지 했기에 전 오랜 시간 빚을 갚아야 했거든요. 제가 쓰지도 않은 돈을 벌어서 채워 넣는다는 건 생각보다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전 남편을 떠올리기 싫어도 자연스럽게 돈을 보면 생각난다는 것도 끔찍하더군요. 그러다 보니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을 때 이혼 사유를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슨 일 있었겠지 하고 넘겼던 건데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어요. 왜냐하면 이혼에 있어 저처럼 피해자도 있지만 반대로 가해자도 존재한다는 걸 간과한 겁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전처의 제삿날이 다가왔을 때였어요. 손을 좀 거들까 해서 나무를 다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벼락처럼 화를 냈죠. 이게 아주 보자 하니까 미쳤어? 돌았니?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어디서 내 며느리 제사 음식에 손을 대? 우리 정희가 너 같은 여자 음식을 받고 싶겠니? 너 무슨 음식 만졌어? 어떤 걸 손을 댔냐고 묻는 거야? 그게 콩나물이랑 애호박이요. 다 가져다 버려. 아니다, 이리 줘. 내가 싹 다 버리게. 그리고 넌 오늘 나가. 나가서 아예 들어올 생각도 마라. 방구석에 처박혀서 숨 죽이고 있어도 모자를 파네. 어디라고 나대? 그렇게 하면 네가 본처라도 될 줄 알았어? 감히 어디서 그 더러운 손으로. 제 앞에서 제가 손을 댔던 콩나물과 전을 다 버리는 걸 봤을 때 좀 충격이긴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진 않으셨어요. 결혼식도 치르지 못하게 했고 저와 말을 섞는 것도 싫어하셨죠. 남편은 그 이유가 전처와 시어머니의 사이가 좋았고 사별한 전처를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줬고요. 저 역시 그런 마음을 이해했기에 도우려고 나섰던 건데 그렇게까지 싫어할 줄은 전혀 몰랐죠. 그래도 저는 최대한 좋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노력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저를 예뻐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더 잘할게요. 그래서 정말 좋은 며느리 되어 볼게요. 네? 나름 진지하게 말을 꺼냈던 건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고 콧방귀를 뀌셨죠. 이렇게 내 아들 꿰어냈니? 네? 그 혓바닥 놀려서 가만히 있는 내 아들한테 바람 넣은 거냐 이 말이야. 더럽고 불결한 환양년. 너 같은 년 때문에 내 며느린 죽어서도 눈 편안하게 못 감을 거야. 인두껍을 쓰고 있으면 적어도 사람인 척은 해야지. 어디서 첩년이 본처 제사상에 기웃거려? 첩이요?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재혼인데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심한 건 너지? 내 며느리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고 있을 때 너랑 내 아들이랑 놀아난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참 요즘 것들은 원래 이렇게 발랑 까진 거니? 쪽팔린 줄 알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이 제사가 내 며느리 첫 번째 제사야. 모르는 척 발뺌하고 싶은 모양이지만 다른 사람 다 속여도 나는 못 속인다. 병원에서 숨 넘어갈 때까지 우리 정희는 내 아들을 찾았어. 근데 너랑 놀러 다닌다고 임종도 못 받고. 아무리 내 아들 옆자리가 탐이 나더라도 기다렸어야지. 양심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있는 인간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두들겨 맞은 느낌이 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이 커서 억소리도 나오지 않더군요. 기억을 더듬어서 생각을 해보니 시어머니의 말은 맞았습니다.
제가 한참 빚을 갚기 위해서 식당 일을 다닐 때 저는 손님으로 남편과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그게 재혼하기 3년 전이었죠. 처음에는 직원들과 함께 찾아오다가 어느 순간 혼자서 식사를 하고 갔고 매일 그게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쭉 단골 손님으로 보다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라는 걸 알게 됐죠. 또 이미 회사는 이전을 했지만 저와 가까워지고 싶어서 일부러 40분이 넘는 거리를 오고 가는 것도 알았고요. 저보다 3살 어리긴 했지만 똑같이 이혼을 했다는 공통점도 있었고 워낙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기에 연인이 되어 1년 가까이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청혼을 받게 되었고 저는 초반에 거절을 했죠. 당연히 그 사람은 답답해하더군요. 도대체 왜 거절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우리 같은 마음이잖아. 아니야? 사실... 저는 망설이다가 이내 말을 이어했습니다. 사실 내가 빚이 있어. 전 남편이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거든. 그런 상태로 재혼한다는 건 옳지 않고 일단 모든 걸 해결한 뒤에 재혼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 우린 둘 다 한 번씩 실패를 했잖아. 마냥 어린 나이도 아니고. 그러니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봐. 오히려 어린 나이가 아니니까 확신이 있는 거지. 첫 결혼은 어리니까 실패할 수 있고 선택을 잘못했을 수도 있는 거야. 하지만 지금은 이미 우리 오랜 시간 봐왔잖아. 넌 몰라도 난 너랑 만나기 전부터 오래 지켜봤어. 이 정도면 충분히 생각한 거야. 빚은 내가 갚아줄게. 나 그 정도 능력 충분히 있고 일찍 알았으면 진작에 줬을 거야. 내가 그럴까봐 말을 안 한 거야. 그 빚 내가 갚을 수 있어. 이제 앞으로 1년이면 다 갚을 수 있고. 그러니까 더는 그런 말 하지 마. 괜한 자존심 부리지 마. 서로 힘들 때 기대는 게 연인이야. 부부는 말할 것도 없고. 난 확신이 있어. 그리고 인생 생각보다 짧아. 하루라도 더 빨리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 응? 싹 다 정리하고 우리 새 출발하자. 앞으로 함께 살아가는 동안 행복하게만 살자고. 그건 꽤나 달콤한 말이었습니다. 실제로도 남편은 제게 남겨진 2천만 원이라는 빚을 갚아줬고 그렇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그리고 재혼하기 전에서야 남편이 전처와 사별을 했음을 알게 된 겁니다. 오랜 시간 암과 싸우다가 아들 하나 남겨두고 죽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오래전에 죽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입장을 바꿔놓고 설령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해도 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제 식당에 찾아오고 있을 무렵에 전처가 병원에 입원했고 저와 연인이 되었을 때 죽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시어머니도 그걸 알고 있기에 저를 그렇게나 싫어했던 거였고요. 저는 그날 바로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어머님 말로는 전처가 1년 전에 죽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야? 내가 당신이랑 불륜을 저질렀다는데 그게 사실이냐고. 무슨 불륜이야. 정확히는 전처가 그러라고 했어. 자기가 죽으면 재혼하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다고. 아니, 산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 판에 죽어가는 사람 소원 못 들어줘?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우리가 만난 건 2년 전이야. 그리고 당신은 훨씬 전부터 나 만나러 왔다고 했잖아. 그럼 죽기 전부터 전처가 바람이라도 피우라고 종용을 했다는 말이야? 그래. 암 걸린 거 확진되자마자 그렇게 말했어. 그래서 만났고. 그게 뭐가 잘못이라는 거야? 애초에 그 사람 암 걸렸으면 우리 이혼하려고 했었어. 나름 의리를 지킨 거고. 나랑 전처 사이는 이전부터 쭉 안 좋았단 말이야.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았던 거지. 설령 그렇다고 해도 나한테 말은 했어야지. 어떻게 그걸 속여? 내가 뭘 속여? 당신이 안 물었잖아. 난 물어보면 언제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 여보, 자기야. 정말 이건 별거 아니야. 그냥 타이밍이 문제였어. 별거나 다름없이 다른 방에서 각방 쓰면서 이혼을 내일 할까 모레 할까 하고 있었는데 마침 암이 확진된 거라고. 그래서 이혼 안 하고 죽을 때까지 기다려준 게 죄야? 전처가 유언으로 내 아들 잘 부탁한다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아들 하나만 잘 키워달라고 한 유언 지킨 게 죄야? 뭐가 문제야?
하지만 어머니는 우리가 불륜이고 나한텐 첩이래. 환학년이래. 남편은 그 말에 짜증을 섞어 한숨을 쉬더군요. 아이, 놓친네. 본인도 다 알면서도 그러는 거야. 그냥 전처랑 사이가 좋아서 심통이 났고 당신 시집살이 시키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해서 그런 거라고. 그 정도는 당신이 앞으로 잘하면서 극복해야지.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줄 수 없는 노릇이잖아. 우리 제발 이런 걸로 싸우지 말자. 우리 좋았잖아. 그래도 뭔가 좀 이상한 건 사실이잖아. 제 말에 남편은 제 두 손을 꼭 잡고 다독였죠. 날 몰라? 난 절대로 거짓말 안 해. 당신 전 남편이랑은 결이 다르다고. 당신 전 남편은 빚을 만들어줬지만 난 돈을 갚아줬어. 그리고 내 마음이 진심이라는 건 더 잘 알잖아. 그야 그렇지만 우리 엄마는 그저 화풀이 대상이 필요한 거야. 옛날 사람이라서 당신이 나보다 3살 더 많은 것도 싫고 전처가 아파서 죽었으니 마음도 안 좋겠지. 그래도 따지고 보면 상황이 그렇게 나쁜 건 절대로 아니야. 죽은 전처의 제사를 챙길 정도로 좋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하면 간단하잖아. 당신도 잘하면 우리 엄마 마음 푸는 거 어렵지도 않을 거고, 내 아들 잘 키우고 집안 살림만 잘하면 이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거라는 거야. 노력만 하면 시어머니한테 사랑받고 나한테 사랑받고 내 아들이랑 잘 지내게 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니까? 한편으로는 제게 이런 상황을 미리 말 안 한 게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한 일이었고요. 하지만 남편 말처럼 시어머니도 이미 다 알고 있다면 제가 노력으로 어떻게든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죠. 그래서 저는 그 뒤로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시 전처와 남편 사이에 낳은 아들 주호에게도 살갑게 대하려고 했고요. 하지만 마냥 어린 나이라고 볼 수 없는 중학교 2학년이었기에 좀처럼 가까워지는 게 힘들었죠. 옷이랑 신발이 낡았기에 제가 직접 사서 가져다 주곤 했는데도 입지 않고 구석에 방치하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저를 구박하셨고 전처와 비교를 하기 시작했죠. 넌 어쩜 음식이 이렇게 늘지를 않니? 우리 정희는 가난하는 기가 막히게 딱 맞게 요리를 했는데 나물을 배추처럼 소금에 절이기라도 했니? 아님 나 빨리 죽으라고 일부러 짜게 하는 거야? 안 그래도 내가 몸이 안 좋은 사람인데 이걸 먹으라고 주는 거냐고? 죄송해요. 저는 간이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싱거운 편인데. 너 병원 가야겠다. 이게 괜찮은 거면 너 후각이나 미각 어디 하나가 고장나도 단단히 고장난 것 같으니까. 이따위로 요리를 해도 괜찮은 줄 알았다? 아이고, 참 스스로한텐 관대하네. 그런 정신이 남의 남편을 노리는 불륜 짓거리를 할 수 있는 모양이야. 어머님, 그건 정말 오해거든요. 전 정말 억울해요. 그럼 그렇게 나와야지. 뻔뻔해야 불륜도 저지르니까. 더럽고 불결해. 난 내 팔자가 왜 이렇게 가여운지 모르겠다. 요즘 내 소원은 자다가 소리 소문 없이 저 세상 가는 거야. 살아있어봐야 이런 더러운 꼴만 보게 될 테니까. 몰랐다고 하면 사람 죽여도 되는 거니? 어머님, 넌 사람을 죽인 거나 진배 없어. 내 며느리 살렸네? 너 말고 우리 정희 데리고 오라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우는 소리로 통곡을 하더군요. 아이고, 우리 가여운 정희, 우리 불쌍한 손자. 차라리 나도 데려가라. 내가 이 꼴 보려고 이 나이 먹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니? 정희야, 나랑 같이 가지 그랬니? 아유, 가여운 것. 시어머니는 평소에도 전처의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녔고 제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그걸 꺼내보고 우셨습니다. 생전 얼마나 사이가 좋았는지 몰라도 제가 전처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건 확신했죠.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그러다 보니 주호와도 가까워지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절 거의 투명인간 취급을 했기 때문이죠. 그나마 유일하게 저를 받아준 것은 그 집에 있는 강아지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초반에는 으르렁거렸지만 제가 산책이며 밥이며 챙겨주다 보니 저를 가장 잘 따르기 시작하더군요.
작고 예쁜 하얀색 강아지였고 이름은 보리였습니다. 이전에도 강아지를 키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처음 키워보는데 사람들이 왜 강아지를 키우는지 덕분에 알게 되었어요. 아무 조건도 배경도 소문도 상관없이 오로지 저를 좋아해 주는 게 어찌나 예쁘던지 저도 모르게 정이 들었고 함께 있는 시간도 더 길어졌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더군요. 본인이 대표다 보니 일을 나가지 않을 때도 있어서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일주일, 한 달이 되다 보니 제가 물어봤죠. 여보, 사무실에 왜 안 나가? 요즘 일 없어? 실은 회사 문 닫았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잠깐 닫은 거야? 아니, 그냥 일 못하게 될 것 같아. 같이 일했던 직원들이 한 번에 그만뒀거든. 아니, 월급 좀 늦게 준 걸로 단체로 아예 짜고 나를 물먹인 거라고. 은혜도 모르는 괘씸한 인간들. 사정이 있으면 좀 기다려주고 같이 힘든 시기 버텨도 모자랄 판에 어쩜 그렇게 야박해? 요즘 젊은 것들은 열정이란 게 없어. 그렇게 나가서 얼마나 잘 될지 두고 볼 거야. 그럼 사무실은? 계약 기간 남아서 월세는 그대로 주고 있는 거지. 일은 혼자서 못해? 난 사장이야. 애초에 직원들 시켜서 해왔던 일인데 나 혼자서 그걸 다 어떻게 해? 그냥 이참에 접어야지. 계속 손해만 보고 있으니 나도 어쩔 수 없는 거고. 다른 사업 구상해서 사람 모으고 그럴 거야.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당신도 좀 거들어. 사업을 거들라고? 당신이 뭘 한다고 내 사업을 거들라고 하겠어. 그거 말고 당신도 일을 하라는 소리야. 우린 부부고 같이 이겨내야 하잖아. 남편이 이렇게 힘들면 당신도 일을 해야 하는 거고. 예전엔 식당 일하면서 돈 잘 벌었잖아. 그러니까 당분간이라도 당신이 생계 책임지라는 거지. 이참에 난 체력 관리하면서 좀 쉬면 좋고. 이 정도면 어려운 부탁도 아니잖아. 내가 당신 힘들 때 돈 빌려준 것처럼 당신도 그 정도는 해야 맞는 거고. 내 말이 틀려? 그야 그렇지. 몇 달이면 되니까 그때까지 바짝 벌어봐. 알았지? 알았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땐 오히려 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여전히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받고 있었고 집에 정을 붙일 곳이라고는 강아지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시어머니와 마주치지 않게 일을 하는 게 오히려 좋았죠. 그래서 식당 일을 시작했고 제가 생활비를 모두 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 월급을 손에 쥔 남편의 반응이 좋지 않았다는 거였죠. 고작 100만 원 주면서 생활비를 하라는 거야? 이걸 뭘 할 수가 있는데. 나 그간 우리 엄마한테 200은 줬고 아들 용돈에 이런저런 관리비까지 해서 좋게 400은 들어갔어. 우리 네 식구 그리고 보리까지 해서 4에서 500만 원은 기본으로 썼다는 말이야. 근데 꼴랑 100? 당신 카드값이 많이 나와서 거기로 100만 원은 더 나가서 그래. 또 주호 학원비도 냈고. 그래도 합하면 300만 원이 안 된다는 거잖아. 이걸로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야? 그간 내가 벌어온 돈까지는 안 바라지만 적어도 400만 원 기본 아니야? 내가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업 준비하고 시작할 때까지만이라도 도와달라는데 그걸 못해? 여보, 이 정도면 많이 버는 거야. 적게 버는 거 절대 아니고. 이게 많다고? 내가 거지야? 이걸로 뭘 하라고? 차라리 돈 더 버는 다른 일 찾아봐. 이걸로는 우리 집 생활 절대로 안 되니까. 대리 운전이든 뭐든 최대한 해봐. 사람들 그걸로 돈 잘만 벌더라. 그간 내가 번 돈으로 먹고 자고 입고 편안하게 쉬었으면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해줘야지. 고작 몇 달인데 힘들어도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소리야. 뭐? 놀고 먹었다고? 나 결혼하고 늘 시어머니한테 콩나물 하나 사는 것까지 영수증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림했어. 당신도 그거 알고 있잖아. 근데 편안하게 놀고 먹었다니? 그래 알아. 하지만 어쨌든 나한테 돈 빌려서 빚 갚은 건 사실 아니야? 그거 아니었으면 당신 엄청 힘들게 살았어야 했을 테니 편안하게 살았던 건 맞지. 솔직히 이참에 같이 좀 으쌰으쌰 해보자는 게 나빠? 또 내가 한번 도왔으면 당신도 돕는 게 맞잖아.
남편 입장에서는 적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16시간을 일을 했고 또 집안일까지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식당 오픈부터 준비, 그리고 저녁에 마감까지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 누구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집안일을 해야 했죠. 그런데 거기서 일을 더 늘리라고 하는 건 너무나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결혼 전 제 빚을 갚아준 걸 말을 했는지 그걸로 또다시 공격을 받게 된 겁니다. 안 그래도 틈만 나면 불륜이다 첩이다 말하던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지 않았고요. 아주 꽃뱀이 따로 없지. 여자가 자존심도 없이 2천이란 큰돈을 홀랑 받았었어? 그게 몸 파는 여자랑 다를 게 뭐가 있니? 나라면 절대로 빚 달고 재혼 생각은 안 했을 거다. 내 아들 돈이 그렇게 탐나디? 그래서 내 며느리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도 접근했어?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저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빚도 제가 갚겠다고 했는데 재혼이 먼저라고 그 사람이 갚아주겠다고 한 거였고요. 네가 눈치를 준 거 아니니? 내 아들이 좋아하는 거 뻔히 보이니 빚 이야기 슬쩍 하면서 옆구리 찌른 거 아니냐고. 그럼 그 상황이 싫다고 하는 남자가 어디 있겠어? 너도 뒤가 구리니까 지금까지 돈 하나도 안 빌린 척 입 다물고 있었던 거고. 아니야? 그렇게 당당하면 왜 숨겨? 정말 오해세요. 됐고, 어쨌든 내가 알아버린 이상 그냥은 못 넘어간다. 그렇게 억울하면 갚아. 갚으면 다 해결될 문제 아니니? 억울하다 뭐하다 말만 하지 말고 증명을 하라는 소리야. 내 아들이 저렇게 놀고 있으면 너라도 가서 벌어야지 뭐 어쩔 거야. 설마 싫다고는 안 하겠지? 너 만약 여기서 싫다고 도망치면 네가 첩년이고 환학년이라는 거 인정하는 꼴인 거 알고 있어라. 이런 이유로 더럽고 치사해서라도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서 다 갚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그걸로 내내 시달리는 것보다 몸이 힘든 게 훨씬 나을 것 같기도 했고요. 물론 마음처럼 쉽진 않았습니다. 하루에 겨우 2-3시간 잠을 자다 보니 정말 이러다 죽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힘들었기 때문이죠. 특히 식당 일 외에 대리운전에 뛰어들게 되었는데 술을 마신 사람들을 상대하는 건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야한 농담을 던지는 사람, 욕설을 하거나 폭력적인 사람도 많았죠. 여성안전 대리운전이라 보통은 여자 고객들이 많았지만 남자들이라고 안 받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종종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지쳐서 집에 돌아오면 절 반기는 건 오로지 강아지 보리밖에 없었고요. 헬리콥터처럼 꼬리를 휘날리면서 저를 반겨주면 그날의 피로가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 들었죠. 우리 보리 오늘 산책도 못 갔지? 아님 형아가 데리고 갔어? 근데 이렇게 추운데 옷도 없이 나갔을 텐데. 옷 하나 사주고 싶은데 진짜 돈이 없어. 미안해 보리야. 시어머니도 남편도 강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나마 주호가 가끔 산책을 시키고 밥을 챙겨줬습니다. 뭐 딱히 서로 말에 섞진 않았지만 배변 패드가 치워져 있거나 물이 깨끗한 것만 보고 짐작을 하는 수준이었고요. 문제는 그 외에는 어떤 물건도 없었던 겁니다. 낡은 목걸이, 목줄이 전부였고 흔한 옷 하나가 없었죠. 월급 전부를 생활비로 주고 있고 시어머니가 내역까지 다 뜯어보니 몰래 사주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강아지 옷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손재주가 있었고 이전에도 사람 옷은 몇 번 만들어 봤으니 자신이 있었죠. 하지만 초반에 만든 옷은 보기 좋게 실패했어요. 예쁘긴 했지만 강아지가 불편해서 잘 걷지 못했고 저는 체형을 고려해서 최대한 편안하면서도 예쁜 옷을 다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도전 끝에 겨울옷을 만들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그걸 입고 산책을 한 날에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죠. 어머, 너무 예쁘네요. 이거 혹시 어디서 구매하셨어요? 어떤 거요? 목걸이랑 옷 다요. 저도 딱 그런 디자인 찾고 있었거든요.
우리 강아지도 소매가 있으면 불편해해서 그런 형태로 소매 없이 감싸는 옷을 찾고 있었고요. 알려주실 수 있죠? 실은 제가 만든 거라서 구매처가 없는데. 어머, 정말요? 그럼 혹시 주문도 받으세요? 저희 강아지도 꼭 입히고 싶어서요. 제가 만든 옷을 예쁘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팔기엔 좀 부끄러워서 그냥 공짜로 해드린다고 말을 했습니다. 마침 보리 옷을 만들면서 재료도 남아 있었고요. 일을 하다 보니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2주 만에 완성을 해서 드렸죠. 그런데 제게 돈을 쥐어주시더군요. 아니, 저는 돈 받을 실력이 아니라서 받을 수 없어요. 이걸 보고 누가 돈을 안 받아요? 차라리 이쪽으로 사업을 해보세요. 강아지 의류 쇼핑몰. 아까운 손재주인데 썩히는 게 오히려 안 좋죠. 이 정도 실력이면 취미 이상이라고 봐요. 그리고 돈은 꼭 받아주세요. 전 강아지한테 들어가는 돈은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서요. 그날 얼결에 받은 돈에 놀라기도 했지만 희한하게 그 말이 계속 맴돌더군요. 강아지 의류 사업을 해보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솔직히 이게 장사가 잘 될까 걱정이 되긴 했지만 확실한 것은 강아지에게 들어가는 돈이 아깝지 않다는 말이 이해가 됐다는 거였죠. 시댁에 들어가는 돈만 아니었다면 저 역시도 보리에게 뭐든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초반엔 아주 소량만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업하는 과정부터 찍어서 블로그를 통해서 광고를 했죠. 물론 그때도 일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 느리긴 했지만 신기하게 꾸준히 예약이 들어왔던 겁니다. 모델은 보리였고 모든 옷은 강아지의 품종별 특징을 확인하고 제작을 했죠. 얼마 안 가서 입소문이 퍼졌고 한 달 예약이 꽉 차게 되었을 때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이거 사업을 시작해도 되겠다 라고요. 남편은 제 말에 코웃음을 치긴 했지만 놀고 있는 사무실을 쓰도록 해줬고 저는 식당 일이 끝나면 그곳으로 가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작은 소품, 가죽으로 된 목걸이까지 제작을 했고 전에 없던 큰 수익을 가져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보리 덕분에 재미도 있고 제 적성에도 딱 맞는 일을 발견하게 된 거였죠. 얼마 안 가 일이 바빠지며 식당 일까지 그만뒀지만 이전보단 훨씬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더는 돈돈거리지 않을 정도였죠. 불륜이니 첩년이니 그런 말도 없으니 사람이 살 것 같더군요. 또 어느 날부터는 퇴근하면 집안일도 싹 다 해놓은 상태였고 남편은 아예 전업주부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전업? 당신이 정말 할 수 있어? 왜 못해? 식당 일만 하던 당신이 사업 대박을 쳤는데 그럼 나도 거기에 맞춰야지. 우리 엄마 나이도 있어서 집안일 하기 힘들고 우리 주호도 공부 챙겨줄 사람 필요하고 그러니 나라도 주부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난 그런 편견은 전혀 없어. 나야 싫은 건 아니지만 걱정되니까 그렇지. 걱정 마. 내가 뒤에서 팍팍 밀어준다. 내조 그까짓 거 내가 해준다는 거야. 사무실에 도시락도 싸서 배달도 가고 집안일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해주겠다고. 이런 남편 없어. 당신도 알잖아. 여자 잘 되면 배 아프다고 시비 거는 그런 남편들 얼마나 많아. 근데 난 아니야. 당신이 이제 이 집 가장인데 난 잘 되라고 거들고 도울 거라는 뜻이고. 알았지? 실제로 남편은 정말 제게 잘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잘할까 했는데 걱정이 무색하게 요리도 수준급이었고 집안일도 무척 잘하더군요. 그렇게 여유가 생기니 전 오랜만에 동창회에도 참석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오랜만에 친구인 민숙이를 만나게 되었죠. 이전에는 밝고 쾌활한 그런 성격이었는데 구석에서 좀처럼 끼지 못하는 걸 보고 솔직히 좀 놀랐어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불륜녀라는 오명 때문이었죠. 난 진짜 억울해. 몰라서 그랬단 말이야. 남자가 작정하고 이혼한 척 속이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하필 같은 동창이라서 소문이 이상하게 퍼졌고 나만 죽일 년 된 거지 뭐. 그 마음 100번 이해해. 나도 비슷한 일 겪었거든. 정말? 경순이 너라도 날 이해해줘서 너무 고맙다. 나 정말 힘들었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그런지 우린 빠르게 친해졌습니다.
사실 이전에 같은 반이긴 했어도 따로 어울리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저 존재만 알던 수준이었거든요. 제가 일 때문에 바쁠 때도 손을 거들어 포장 일을 돕기도 했고, 그러다 함께 일을 하면서 더 가까워졌죠. 원래 인터넷 쇼핑몰 사업에 관심이 있었던 모양인지 제가 배운 것들을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워낙 사교성이 좋아서 저희 남편과도 잘 지냈고요. 어머, 남편이 도시락까지 싸다 줘? 너 정말 결혼 잘했다. 그래? 이 정도면 결혼 잘한 건가? 아이 그럼 완전 잘한 거지. 요리도 잘하고 심지어 집안일도 해준다며? 그런 남편 세상에 없어. 그때 실상을 말할까 하다가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기분이라서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지금 잘하는 건 사실이고 이전 일을 굳이 끄집어낼 필요성도 없었고요. 솔직히 그때는 전체적으로 다 만족스러웠습니다. 아들과 여전히 사이가 소원하긴 했지만 적어도 집에 있을 때도 큰 문제가 없었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게 완벽했던 제게 끔찍한 사고가 생기고 말았죠. 이 사고 당시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저는 뺑소니를 당했다고 합니다. 사고가 있고 바로 병원으로 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발견되기까지 시간이 걸렸고 그런 이유 때문인지 수술을 한 뒤에 저는 무려 20일 동안 의식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범인은 사고 다음날 바로 잡히긴 했고 사고 당시의 행적을 조사해서 음주를 했다는 게 밝혀졌죠. 뒤늦게 눈을 떴을 때 제 옆에는 간병인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사고 이야기도 간병인이 의사를 불렀고 의사에게 상황을 듣게 된 거였습니다. 제가 깨어났을 때 보호자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더구나 무뚝뚝한 간병인에게 뭘 물어도 제대로 답도 안 해주었죠. 휴대폰은 없었고 다리를 크게 다쳐 움직이는 것도 불편했던 저는 연락을 따로 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부탁이라도 하려고 하면 휙 돌아서 나가는 통에 눈치만 보였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간병인의 휴대폰 배경화면에 강아지를 발견해서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푸들이네요. 푸들 정말 똑똑하다고 들었어요. 머리가 너무 좋아서 견주들을 힘들게 한다는 말도 들었고요. 물론 그것도 너무 사랑스럽겠지만요. 강아지 키우세요? 네, 말티즈요. 하얗고 앙칼지지만 매력이 넘치죠. 혹시 강아지 사이즈 아세요? 제가 실은 강아지 옷 만드는 일을 하거든요. 최근엔 사람이 입는 옷이랑 커플로 된 옷도 만들어서 팔아요. 제가 선물해드리고 싶어서요. 사이즈만 알려주시면 만들어 드릴게요. 직접 만든다고요? 사람 옷만 공장에서 하고 강아지 옷은 직접 예약받아서 제작해요. 왜냐하면 체형이 다 다르고 활동 범위, 어떤 옷을 싫어하는지, 털이 얼마나 많은지 다 다르니까요. 그래요? 그럼 저야 고맙죠? 우리 뿌꾸가 좋아하겠네요. 강아지 덕에 말을 터서 그런지 한결 편안해졌고 우린 꽤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남편 이야기, 시어머니 이야기까지 나왔죠. 제가 이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병문안 한 번을 안 오니 서운한 마음에 전에 없는 속이야기도 했고요. 그런데 한참을 듣던 간병인이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아주머니가 왜 미안해하세요? 사실 입원하고 제가 고용되면서 좀 오해가 있었어요. 그 사모님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암에 걸린 본처를 밀어내고 처보로 자리에 앉았다는 말을 할머니가 하고 가셨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이런 일을 하다 보니 아픈 사람 많이 봤고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환자분을 안 좋게 생각했네요. 죄송해요. 저희 시어머니 말씀을 들었으면 저라도 안 좋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정말 괜찮아요. 한동안은 그런 말 안 하시더니 이제 돈 못 번다고 생각하니 바로 그러시는 것 같네요. 참, 제 입장도 답답해요. 아마 그래서 아직까지 집에 연락을 안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간호사한테 부탁하면 될 일인데 이참에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 아세요?
한 번도 바람을 안 피운 인간은 있어도 한 번만 피우는 인간은 없다고요. 제가 말해도 안 믿을 것 같으니 환자분 침대 밑을 한번 보세요. 그럼 그땐 제 말을 믿어주실 테니까요. 침대 밑이요? 당장 움직이기 힘들어서 저는 거울로 침대 밑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여자 빨간 속옷이 뚝 떨어져 있었죠. 당시 제가 있던 곳은 작긴 해도 1인실이었어요. 확실히 제 속옷도 아닌 게 떨어져 있는 것도 너무 이상했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 간병인 말로는 제가 수술을 받고 얼마 뒤부터 제 남편과 한 여자가 드나들며 애정 행각을 벌였다고 하더군요. 이를 알면서도 저 역시 불륜을 저지른 여자니까 천벌을 받았다 생각하고 무시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남편이 어떻게 이런 짓을 했을까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눈물을 흘렸죠. 그때 간병인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갑자기 사고를 당하면 이런 생각을 하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근데요, 어떤 사고는 못 보던 걸 보게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몰랐던 실체 같은 걸요. 빛이라는 것도 어둠이 있어야 제대로 보이는 거랑 똑같다고 봐요. 그러니 이 일도 이유가 있는 거죠. 증거를 잡아야겠어요. 도와주세요. 그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남편분이 늘 저한테 전화를 하고 오시거든요. 하도 이상한 짓을 해서 의사를 마주치는 게 싫은지 반드시 말하고 와요. 그러니 그때 의식 없는 척 하세요. 증거 잡는 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 간호사들한테는 제가 이야기 따로 해놓을게요. 아마 거짓말은 못해도 일부러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일이 있고 일주일 뒤에 남편이 병원에 온다는 소식을 간병인을 통해 들었습니다. 깨어있는 제 앞에서 간병인은 제가 의식이 없다고 알려줬고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과 불륜 상대가 함께 제 병실로 들어왔죠. 병실 문이 열리기도 전에 깔깔거리면서 웃는 목소리가 들렸는데 소름 끼치게도 그건 제 친구의 목소리더군요. 저와 일을 함께 했던 바로 그 민숙이요. 얘 정말 끈질기네. 아직도 살아있잖아. 이런 거 보면 정말 독해. 그러게. 사망하면 보험금도 나올 거고 합의금까지 싹 받아서 사업 다시 시작하면 될 텐데. 아유, 기다리는 것도 일은 일이야. 진짜 지겨워. 자기야, 그럼 나 쇼핑몰은 하게 해줄 거지, 응? 그럼 어차피 일 배울 거 다 배웠다며. 그럼 자연스럽게 이어받아야지. 자긴 아무 생각 말고 결혼 준비만 착착해. 내가 빚도 다 갚아줄 테니까. 우리 아들만 잘 키워달라는 말이지. 그럼 우리 이참에 여행이나 다녀올까? 아까운 시간 흘려보내는 것보다 우리 추억이 더 중요하니 제주도 정도는 가도 되잖아. 쟤 죽으면 자기 사업하면 바빠질 거고 그럼 난 외롭단 말이야. 우리 단둘이 신혼여행 겸? 그럼 제주도 말고 일본 가자. 나 오랫동안 자기 지켜봤어. 이제 더는 마음 숨길 생각도 없고 앞으로 행복해지자고. 하루라도 빨리 재혼해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 진짜? 자기 정말 최고야. 얼마 안 가서 병실 안에서는 쪽쪽거리는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온몸이 배신감으로 떨렸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고 죽은 척 누워만 있었죠. 무려 30분 동안 말입니다. 간병인이 들어와서 곧 의사가 회진을 온다고 하니 정말 바로 돌아가더군요. 그들이 돌아가자 저는 이를 갈았죠. 제 친구였네요. 믿었는데. 친구요? 저런 건 친구라고 불릴 자격도 없죠. 제가 사진으로 일단 찍어는 놨어요. 제가 바로 드리죠. 근데 더 필요하지 않아요? 딸랑 사진 하나는 증거가 너무 적은데. 다른 사람들은 영상도 찍고 녹음도 한다는데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아요? 저는 불륜으로 협박해서 받아낼 게 하나뿐이라서요. 괜찮아요. 저 재활 좀 도와주세요. 하루라도 빨리 일어나서 걸어야겠어요. 알겠어요. 근데 뭘 받아낼 건데요? 볼이요. 저한테 찾을 건 그 강아지가 전부라. 저는 간병인의 도움으로 재활에 전념했습니다. 헌데 그날 저녁 간병인이 급하게 뛰어들어오더니 누군가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바로 저는 잠든 척했고 태연하게 간병인은 자리를 비켜줬죠.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눈을 가만히 감고 있었는데 풀썩 옆에 앉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목소리를 듣고 저는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다름 아닌 아들 주호였던 겁니다. 아줌마 일어나요. 언제까지 그렇게 누워 계실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실은 아줌마를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실은 우리 엄마는 아빠가 바람을 하도 피우고 할머니가 구박해서 암 걸린 거거든요. 할머니가 아줌마한테는 우리 엄마랑 엄청 사이 좋았던 척하는 것도 거짓말인 거 알면서 가만히 있었고요. 아빠가 어떤 인간인지 아는데 저도 참 못났죠. 그러니까 아줌마, 일어나기만 해요. 일어나면 제가 설명 다 해줄게요. 우리 아빠랑 할머니가 어떤 사람이고 왜 도망가야 하는지 싹 다요. 무엇보다 우리 엄마처럼 참고 살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제발 깨어나세요. 보리도 아줌마 많이 그리워해요. 실은 보리는 제 동생이거든요. 우리 엄마가 제가 외롭다고 선물해준 제 동생이요. 그래서 잘 돌봐주셔서 늘 감사했다고 그 말을 꼭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계속 누워만 계시니까 정말로 죄송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감정에 복받친 건지 뭔지 훌쩍거리는 소리가 한동안 들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리가 제 옷 위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는 말도 하고 밥도 전처럼 잘 안 먹는다는 말도 했죠. 그렇게 1시간 가까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니 일어나서 나가더군요. 상상하지 못한 일이라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런 일 덕분에 주호의 진짜 마음도 알게 되었으니 오히려 제게는 기회나 다름없었고요. 그렇게 전 그 이후로 재활치료를 열심히 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회복도 빨랐고 얼마 안 가서 일어날 수 있었죠. 물론 끝까지 제가 깨어나지 않았다고 속이진 못했어요. 결국 모두 알게 되었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다 같이 모여 퇴원 기념으로 파티를 하자고 제안했죠. 제가 죽기를 기대했던 친구 민숙이도 초대를 했는데 표정이 가관이더군요. 남편이 제 어깨를 만지거나 축하한다고 말할 때마다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 말을 했죠. 민숙이 너 기분 왜 안 좋아? 내가 퇴원한 게 싫어? 아니 무슨 말이야 이렇게 왔는데. 아니 낯설어서 그렇지. 너희 시댁으로 초대할 줄은. 아 맞다. 너 물건 잃어버려서 기분이 안 좋겠다. 네가 아끼는 걸 텐데. 마침 내가 찾았어. 도대체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는 듯 인상만 쓰는 민숙이에게 제 병실 침대 밑에 있던 팬티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입을 맞추고 있던 사진도 보여줬죠. 그걸 본 남편의 표정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시어머니의 눈도 2배는 커져 있었습니다. 이미 많이 겪어본 상황인 듯 주호만이 덤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남편은 바로 그 사진을 치워버리더군요.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일단 이야기 좀 들어봐. 난 당신이 정말 죽을 줄 알았어. 그래서 막 걱정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나한테 꼬리를 친 거야. 정말이야. 저는 남편의 말에 웃으면서 반대편에 앉은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정말이니? 근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넌 내가 깨어나든 깨어나지 않던 알리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병실에서 그런 짓을 했겠지. 휴대폰도 깜빡할 수 있고 겉옷은 두고 갈 수도 있지. 근데 팬티를 두고 간다? 그건 나한테 보여주려고 한 거잖아. 하루라도 빨리 나한테 들키고 싶어서 안달이 났으니까. 내 말이 틀려? 제 친구는 가만히 저를 노려보더니 입을 열었죠. 그래, 그랬어. 왜? 너나 나나 다 이혼했는데 왜 너만 잘 살아? 나도 좋은 사람 만났으면 그런 일 없었을 거야. 그래서 그랬다. 왜? 이참에 잘 됐어. 어차피 나랑 너희 남편 결혼까지 약속했으니 너 깨어났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알았으면 우리 사이에서 빠져. 저는 킥킥거리면서 웃음을 토해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잘 살아봐. 시어머니는 필수 옵션이라서 그것까지 싹 다 줄게. 아참, 그건 알아? 울 남편 백수야.
너 다달이 400만 원은 꼭 벌어야 한다? 아님 노가다라도 뛰라고 하는 인간이거든. 내 사망보험금도 날아갔으니 이제 돈 생길 구멍도 없고 네가 벌어야지. 뭐래? 네 사업도 이 사람이 해준 거라는 거 내가 다 알아. 그치 자기야? 민숙이는 절 비웃으며 제 남편의 품을 파고들려고 했는데 남편은 그런 민숙이를 밀쳐버렸죠. 바닥에 거의 던져진 민숙이는 충격을 받은 듯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습니다. 마치 짠 것처럼 시어머니는 더러운 불륜녀라며 민숙이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죠. 민숙이는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은 본 척도 안 하고 제 앞에 무릎을 털썩 꿇더군요. 여보, 이 여자 말은 듣지도 마. 내가 왜 저런 미친 여자랑 결혼을 생각하겠어? 들어보니까 이전에도 불륜 저질렀다고 하더라고. 저런 여자는 줘도 안 가지지. 약간 흔들린 건 당신이 죽는다는 생각이 외로워서 그랬어. 솔직히 이제까지 나 당신한테 정말 잘했잖아. 어? 불륜으로 걸고 넘어질 생각 없어. 하지만 이혼은 할 거야. 위자료는 안 받는다 이 말이고. 대신 보리는 내가 데려갈 거야. 그게 내 조건이야. 어차피 시어머니도 남편도 털만 날리고 똥만 싼다고 거들떠도 보지 않던 강아지였습니다. 그러니 그 정도 조건이면 당연히 허락을 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보리를 좋아하는 걸 약점이라도 삼으려고 하는 건지 남편은 오히려 협박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차라리 불륜으로 걸어! 상간녀 소송도 하고! 근데 보리는 못 줘! 내가 왜? 보리는 엄연히 내 소유야. 내가 이제까지 쭉 키우고 있었고 내 물건이라고. 위자료? 그거 내고 말지. 어차피 강아지한테 관심도 없잖아. 이제 생겼어. 그러니까 이혼한다는 말 하지 마. 난 당신이랑 이혼 못해. 만약에 소송에서 나랑 갈라서는 순간 두고 봐. 보리는 그날로 내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니다. 여기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서 죽일 거야. 아주 천천히 죽어가는 걸 내가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줄게. 그 꼴 보고 싶으면 이혼하든가. 미쳤니?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건데? 그럼 내가 당신 밑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저런 년을 선택할까? 난 당신 절대로 포기 안 해. 못하면 증명해? 지금 보리 다리 하나 부러뜨려야 내 진심 믿을 거야? 좋아, 보여줄게. 성큼성큼 걸어가서 보리를 들어 올리려는 남편을 보고 저는 비명을 질렀지만 동시에 주호의 주먹이 남편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다행히 보리는 꼬리를 말고 제 옆으로 도망쳤고 저는 바짝 강아지를 끌어안았어요. 주호는 남편의 얼굴을 2번 더 때리고 배를 발로 차기까지 했죠. 시어머니가 뒤늦게 말렸지만 주호의 눈은 이미 뒤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내 동생이야! 보리는 내 동생이라고! 한 번만 더 그 입에서 먹는다던가 던진다는 말 해봐! 그땐 아빠랑 할머니 잘 때 불이라도 질러서 싹 다 죽일 거니까! 우리 엄마가 나한테 줬어! 소유자가 있다면 그건 나야! 그러니 난 아줌마한테 보리 줄 거야! 그 말에 시어머니는 삿대질을 하며 주호를 나무랐죠. 미쳤어? 걔가 사람보다 중해? 어디서 아빠를 때려? 그리고 누굴 협박해? 너 그러고도 우리랑 계속 같이 살아야 해. 지금 이 상황에 누구 편을 드는 거야? 학교는 그만두면 그만이고 이 집은 나가면 끝이야.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할머니가 우리 엄마 구박하고 아빠는 밤낮 없이 여자 뒤나 쫓아다녔지만 그래도 참았다고. 내가 어리니까. 하지만 이제 더는 못 참겠어. 나도 나갈 테니까 어디 둘이서 잘 살아봐. 주호는 이내 뒤로 확 돌아보면서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얼른 보리 데리고 가요. 이 사람들은 제가 막을 테니까. 계속 저를 붙잡는 남편과 오열하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저는 보리만 안고 바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현관이 바로 보이는 곳에서 한참을 서서 기다렸죠. 한 30분 정도 지났을까 울면서 주호가 밖으로 나오더군요. 저는 바로 뒤로 쫓아갔고 손을 잡았습니다. 왜 안 갔어요? 얼른 가라니까. 같이 가. 나랑 같이 가자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줌마 나랑 친해요? 말이라도 섞어봤어요? 그러니 괜한 책임감 느끼실 필요 없어요. 얼른 가요. 보리나 잘 돌봐주세요. 그거면 전 충분하니까요.
깨어나라고 기도해 준 거 너잖아. 그땐 나랑 친했니? 나한테 미안하다고 너 울고 있을 때 나 이미 의식 있었어. 다 들었다고. 아니, 그 말을 다 들었다고요? 그래. 물론 우리 안 친한 거 맞아. 네 입장에선 엄마 죽고 엄마 자리 차지한 내가 싫었을 거고, 나도 나 달가워하지 않는 널 좋아하지 않았지. 하지만 적어도 우린 거짓말은 안 하잖아. 날 좋아해달라는 거 아니야. 엄마라고 생각하라고 강요할 생각도 없고, 그냥 어른으로, 또 보리 형으로 그렇게 같이 살자고. 내가 졸업까진 도와줄게. 아줌마, 가자. 보리도 형이랑 같이 가길 바랄 거야. 날 위해서 말고 보리를 위해서, 응? 넌 아직 어른의 보호가 필요해. 너 혼자 절대 안 둘 거야. 주호는 제 말에 쓰러지듯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아마 본인도 많이 놀랐겠죠. 아무리 나쁜 인간이라고 해도 자신의 아버지를 때렸고 집에서까지 나오게 되었으니 무섭기도 했을 거고요. 저는 그런 주호를 데리고 저희 친언니 집으로 갔고 그곳에서 며칠 묵으면서 집을 구했습니다. 또 변호사를 알아보고 이혼 소송을 준비했고 사무실 옮기고 새로 구하고 정리하고 한동안 정신없이 보내긴 했지만 늘 주호와 함께 보리 산책은 빠지지 않았죠.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이혼 소송이 끝났고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어요. 보리는 무사히 넘겨받았으니 재산 분할에 위자료까지 탈탈 털어줬죠. 아마 덕분에 한 달 400만 원이 기본이라는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전처럼 여유롭게 살 수 없게 되었을 겁니다. 반면 저는 애견 의료 사업은 아직까지도 꾸준히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돈이 들어간 게 많이 없으니 이전보단 훨씬 여유가 넘쳤어요. 또 아무래도 이쪽 업계에 있다 보니 다른 소식도 듣게 되었는데 저에게 이런저런 걸 배워서 비슷한 쇼핑몰을 오픈했던 친구의 사업이 망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 로고까지 똑같이 하다가 결국 고소를 당했다고 들었죠. 남의 것을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니 사업에도 고스란히 드러난 모양이더군요. 그것들이 망하든 말든 사실 아무 생각은 없습니다. 문제는 주호였죠. 나름 함께 보리 산책도 하고 잘 지내긴 했지만 그저 조금 편안해진 게 전부니까요. 근데 요즘 들어 자꾸만 고등학교 졸업을 한 뒤에 집을 나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제가 완전히 남남이 되고 심지어 좋게 이혼한 것도 아니니 저를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할수록 더 미안해하는 게 눈에 보여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말이죠. 실은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겁니다. 비록 말주변도 없고 살갑게 해주지는 못했지만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배 아파 낳진 않아도 이제는 정이 너무 들어버렸다고요. 그러니 적어도 취업을 하고 독립을 할 때까지만 함께 지냈으면 좋겠다고 이 사연을 통해서 전하고 싶습니다. 부디 꼭 제 사연이 채택되길 바라면서 만약 뽑힌다면 들어주신 분들에게 모두 감사도 전하고 싶네요. 아들을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한 조언도 꼭 부탁드리며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